네, 2020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만복사 접보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2017년도 EBS 수능 특강에도 4강에 고전 산문 4강 같은 위치에 만복사 접보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또 재탕해 먹었네요. 자, 우선 글 자체가 이미 공부해 보셨죠? 읽어 보셨을 텐데 글 자체가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쉬운 글들에서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글들에서 뒤통수를 맞는다면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겠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답지에 붙어 있는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김시습의 한문 소설로, 한글 소설이 아니고요,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금오신화에 실려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에요. 뭐 중국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빌려와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한문 소설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생규장전, 이건 대부분 다 들어봤죠. 이생규장전이나 용궁 부연록 같은 이걸 말고도 몇 편의 한문 소설이 들어있는 금오신화라고 하는 한문 소설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명혼 소설이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귀신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소설이다. 이건 다 알고 있죠? 비현실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귀신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니까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부분, 양생이 얘가 요 글의 주인공인데 보통 고전에서 생자가 붙는 것은 벼슬이 없는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양생이 한스럽게 죽은 여인을 만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어서 흥미를 유발하며 사랑의 가치를 부각한다. 자, 이 글의 주제라는 거죠.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고, 또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자, 이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대의 글은 이 글이 아마 조선 전기의 글일 거예요. 자, 당대에는 많은 소설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특징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랑의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세계의 행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사랑의 의지? 여기 지금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부모의 어떤 그 허락 없이 두 사람이 그냥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는 사랑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당대의 가치관에 비해서는 좀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세계의 행포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세계의 행포다. 자,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말이라서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주인공들,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있을 텐데 이 인물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난 같은 것들, 그런 상황들을 세계의 행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글 속에 나오는 여인이 죽게 되는 계기들,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의 행포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세계의 행포, 외적의 침입 때문에 여인이 죽었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그걸 계기로 해서 귀신과 사람이 만나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세계의 행포에 맞서는 사랑의 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글의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봤고요. 지문 내용을 읽어볼 텐데, 엄마가 읽어도 100% 이해할 만큼 굉장히 쉬운 글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읽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거 한두 가지를 잘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날은 마침 3월 스무날이었다. 이 고장에는 이날이면 만복사의 절이겠죠. 만복사에 등불을 켜 달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서 제각기 소원을 빌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요 전 단계 생략된 부분에서는 양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양생은 항상 외롭게 살던, 벼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그런 선비였는데 만복사에 와서 이날 이제 소원을 비는 모양입니다. 날이 저물고 범패도 끝나자, 범패가 아마 뭐 불교 음악을 범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다 끝난 모양이죠. 행사가 다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다. 양생은
항상 소설을 보실 때 등장인물 나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는 소매 속에 저포를 꺼내서 앞으로 던지며 말하였다. 자, 저포가 나오죠. 이 글의 제목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주사위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 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자, 이 사람의 소원이네요. 항상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매우 당돌한 사람이죠. 부처님한테 이런 식으로 소원 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내기를 하자고 해서 자신이 이기면 아름다운 배필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포를 던졌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테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겠죠. 자,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 앉아서 아뢰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자, 부처님한테 다짐까지 받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뭘 이루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을 모셔놓은 자리 아래에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생이 소원을 빌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부분. 잠시 후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인이고요. 요글 속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하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씨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양생은 이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하씨인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나이는 15살쯤 되었을까.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항상 그렇죠.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치고 안 예쁜 여자 본 적이 있어요? 내 기억으로 유일하게 박씨는 못생겨가지고 그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런 박씨조차도 나중에 박씨의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도술로 이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모든 등장인물이 전형성을 가져요. 어떤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을 전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여인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다.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서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에 향을 꽂았다. 그리고 부처 앞에 3번 절을 한 후에 꿇어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방명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그녀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냈어요. 자, 이제 어떤 소원을 비는지 봅시다. 소원을 비는 글을 축원문이라고 하겠죠. 축원문을 꺼내서 불상 앞 탁자 위에 바쳤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축원문의 내용은 이 여자가 읽는 게 아니죠, 그죠? 읽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그 축원문의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죠. 축원문을 바쳤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알 수 없지. 1인칭 서술자라면 그걸 읽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데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모든 걸 다 그 봉투 속에 들은 축원문조차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아무고을 아무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입니다.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황, 왜구가 쳐들어와서 죽게 된 상황이 아마 해제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의 행포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나 싶어요. 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에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전쟁이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가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다 도망갔어. 근데 소녀는 넷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제를 지켜자 혼자 남았죠, 그죠? 남아서 정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정절을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전하면서 난리의 하를 면하였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금방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자신이 지금 정절을 지켰다라고 했죠, 그죠? 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외적들한테 정절을 빼앗길 뻔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피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겨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밖으로 소문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왜 피신을 시켜요?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세요.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해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아. 초야가 깊은 자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상하잖아, 그지? 이걸 만약에 산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산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그걸 그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적한 곳에 피신되었다.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았다. 이 말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게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자, 만 3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불교에서 치르는 제사가 대상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뒷부분 보면 나올 텐데 대상을 치르는 날 부모와 만나게 되죠. 그죠? 그게 아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하지만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 쓸쓸히 지내면서, 자, 이제 쓸쓸해 죽겠다라는 거야. 쓸쓸히 지내면서 방명한 한평생을 한탄하였습니다. 또 맑게 갠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아름다운 난새의 동무, 난새가 그냥 전설 속의 새라고 하는데요. 동무라고 했으니까 짝을 만난 게 아니라 혼자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거죠. 외로움을 말하는 거죠. 동무를 슬퍼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여름날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리어 주시옵소서.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가 없겠지만 저에게 부여된 운명이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소망이네요. 그죠? 그러면 양생과 이 여인 둘 다 소망이 똑같죠? 자신의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양생이 숨어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시를 읊어요. 그 시를 읊으면서 마음이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중략된 다음 얘기 보죠. 술을 다 마신 후에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면서, 자, 은그릇, 요거는 아마 이 글 속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소재가 될 겁니다. 설명은 잠시 뒤에 할게요.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이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실지요?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라고 하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 아까 3년 동안 외롭게 있었다 그래서 그제 대상이 만 3년이 지났을 때 죽은 사람이 하는 제사를 대상이라고 부른답니다.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늘어 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양생이겠죠, 그죠? 한 학생 하나가, 선비 하나가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하인들이 아뢰었다.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대답하였다. 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어찌된 것인지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물었다. 자, 이제 보세요. 은그릇은 부장품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저승 가서 쓰라고 무덤 속에 넣어주는 건데, 아마 이 은그릇이 그 아가씨가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이 모양이죠. 그 물건을 무덤 속에 넣었는데 어떤 선비 하나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하인 생각에는 저 선비가 도굴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무덤을 파헤쳐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다 꺼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여인이 준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정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은그릇으로 인해서 양생과 양생의 부모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양생이 이 은그릇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 그 부잣집 재상 집안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생과 여인의 부모가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만남의 매개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 의아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다 나라고 해도 당연히 의심하겠지. 죽은 딸아이랑 만났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의아하게 여기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자, 이제 A 부분이 양생의 그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왜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저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자, 딸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아까 초야에 임시로 묻혀있다는 말 기억나시죠? 자, 임시로 묻어주었지.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제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자, 딸아이의 죽음을 알려준 거죠. 자,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자, 보세요. 딸아이가 아니지. 양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여자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매우 놀랐겠죠.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긋나긋한 자태로 걸어오는데 비로소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 위에 쓸게요. 이승과 저승이죠. 이승과 저승. 자, 이 두 개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소통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웃기지 마라. 저 두 가지는 단절된 세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글 속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소통을 믿는 사람은 양생이 될 거고요. 양생을 제외한 이글 속에 나머지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두 세계가 단절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해 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이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제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드디어 의심해서 믿게 된 거죠. 아, 정말 우리 딸이 저 사람을 자신의 남군으로 선택을 했고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밥 먹는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함께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는 말은 이 사람을 이제 사위로 인정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3일 동안 이제 그 제사가 치러지는데요. 3일 동안 계속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을 보게 되고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3일 뒤에 이 여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생 입장에서는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뒷얘기는 양생이가 이제 이별한 다음에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다 팔아제키고 지리산인가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약초를 캐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사위 던져가지고 장난처럼 만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배필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 배필이 귀신이든 뭐든 간에 죽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그 배필만 생각하다가 자신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양생이 저포에서 이겼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양생이 아마 이겼으니까 부처님이 설마 거짓말할 일은 없어? 고로 다시 만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1번은 양생이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망하는 바가 배필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부처님한테 이겼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조금 좀 무리한 문제일 수는 있어요. 이야기가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부처님한테 이겼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부처님한테 이겼다. 근데 부처님이
배신하고 안 들어줬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되게 무책임한 문제죠. 다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뭔지 알겠어요. 저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그럴 수 있겠네. 개연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사건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답은 그나마 찾는다면 1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2번은 욕망의 덧없음. 자, 인생 무상 같은 건 이글과 아무 관련성이 없고요. 양생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시련이 있었나요? 대답 못하겠죠. 나온 바가 없어요. 4번 양생이 성심껏 제사를 올려야만 외로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는 지면 올린다고 했는데 이겼으니까 올릴 이유가 없죠. 5번은 양생이 부처님을 이긴 잘못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긴 잘못이 아니죠. 이긴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5번도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답이 1번으로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A를 통해 축원문을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A는 처녀의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었죠. 이 말의 핵심은 뭐였죠? 우리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축원문을 다시 보면 그 여자가 아버지가 외딴 곳에 날 뒀어. 초야에 뭐 하게 됐어.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말을 통해서 축원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 여인은 죽음을 피신으로 비유하여 표현 1번이네 바로 그제. 힘 빠지네요. 자, 외딴 곳에 피신시켰어. 초야에 살게 해서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알 수 있고요. 자, 2번 여인은 양생과 만나게 될 것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해서 무덤에 가 있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죠.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요. 알고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3번 여인은 전생의 업보를 풀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와서 어떤 업보가 있었죠? 알 수 없죠. 노력은요? 알 수 없죠. 그래 안 나왔습니다. 4번 여인은 비극적 삶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근래용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여인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자, 답은 1번 말고는 비슷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가 나온 문제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만복사 저 보기는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생가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양생은 비현실계의 존재인 여인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현실계의 다른 인물에게 비현실계의 여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양생의 역할을 설명했어요. 현실계의 인물들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입 판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했습니다. 양생은 저승의 여인과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한다.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지문에서는 밥 먹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것은 서사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다. 사랑이라는 정감과 욕망은 생과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사랑은 생과사도 초월할 수 있어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말이죠. 자, 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여인의 부모가 양생이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듣고 놀라는 것은 현실계와 비현실계는 단절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야. 이미 죽은 우리 딸이 비현실계에 있는 우리 딸이 현실계에 있는 양생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은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백한 것은 자, 과거 우리 딸이 죽었어. 얘기했죠. 양생의 반응을 유도해서 양생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무슨 소리야? 왜 얘기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단절돼 있다라는 거야. 네가 지금 죽은 우리 딸한테 은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데 우리 딸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2번 같은 설명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은 여인이 보련사에 왔으나 여인의 친척들 절의 승려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야. 4번 현실계의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나 양생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양생만이 비현실적 존재인 여인과 교류 혹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서 얘기했고요. 자, 5번은 여인의 부모가 수저 놀리는 소리를 들은 것은 양생과 죽은 딸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 시험을 했는데
확인한 거죠. 그래서 장막 속에서 함께 잠자기를 청한 것이니까 2번 말고는 다른 건 다 맞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걸 하나 봤습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어요. 어려운 글에서 틀려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면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글들, 이런 걸 공부 제대로 안 해놨다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글들이라도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쉬운 글들일수록 오히려 더 정성 들였게 보는 그 뭐라고 하죠? 겸손한 마음. 그렇죠. 겸손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